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은 인간의 연장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 10편을 만들어 오는 동안 저는 그 답에 조금씩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은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더 똑똑해진 계산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멀리, 가장 끝까지 한번 가보려 합니다. 보시고 나서 여러분도 처음에 그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인공지능 시리즈 마지막 1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까지 우리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너머를 봅니다. 인간을 닮은 지능을 넘어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까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인공지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마다 한 가지 일을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은 바둑을 둡니다.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립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두는 인공지능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영역 안에서는 인간을 가볍게 뛰어넘지만 그 영역을 한 발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좁은 인공지능 ANI라고 부릅니다.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좁은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인공지능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요리도 하고 운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처음 보는 문제 앞에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배운 적 없는 상황에서도 이전에 익힌 것을 끌어와 어떻게든 대응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가리지 않고 처음 마주한 문제에도 두루 대응하는 능력, 이것을 범용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기계가 이 수준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범용인공지능 AGI라고 부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한 가지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지적인 일을 인간만큼 해내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연구가 처음부터 꿈꿔온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묘해집니다. AGI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으면 학이된 답이 없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AGI인가? 오래전에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계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끝내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생각한다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튜링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많은 경우 이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만으로는 사람인지 기계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AGI에 도달한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했는데도 도달했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그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화를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과 정말로 두루 생각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이 크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AGI의 문턱에 거의 다 와 있다고. 지금의 인공지능은 글을 쓰고 코드를 짜고 어려운 시험을 풀고 여러 분야의 문제를 두루 다룹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이 속도라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럴듯한 답을 잘 만들어내지만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환각도,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도 진짜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쪽 모두 같은 인공지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누구는 거의 다 왔다 하고 누구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판단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애초에 AGI라는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저마다 다르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GI는 땅 위에 또렷하게 그어진 선이 아닙니다. 구름 속 어딘가에 있는 지평선에 가깝습니다. 선명한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선을 넘는 순간을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넘고 한참 지난 뒤에야
아, 그때 이미 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한 가지만 잘하던 좁은 지능에서 두루 잘하는 무언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기계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지평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기계가 그 지평선을 향해 가는 길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가는 길을 더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과는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길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똑똑해진 데에는 한 가지 단순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신경망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많은 연산을 들여 훈련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좋아질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일정하게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스케일링 법칙, 스케일링 로스라고 부릅니다. 규모를 키운 만큼 성능이 따라온다는 경험적 법칙입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크기를 키웠을 뿐인데 가르친 적 없는 능력이 어느 순간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모델은 전혀 하지 못하던 일을 큰 모델은 갑자기 해냅니다. 마치 물을 계속 끓이다 보면 어느 온도에서 갑자기 끓어오르듯 규모가 어떤 문턱을 넘자 새로운 능력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답은 단순하다고. 그냥 더 크게 만들면 된다고. 그런데 이 길에는 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벽은 데이터입니다. 이 방식은 엄청난 양의 글과 그림을 먹어치우며 학습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쌓인 양질의 텍스트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쓸만한 데이터를 거의 다 먹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번째 벽은 비용입니다. 모델을 2배로 키우는 데 드는 연산과 전기는 단순히 2배가 아닙니다. 규모를 키울수록 비용은 훨씬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언젠가는 한 걸음 더 키우는 데 드는 대가가 그렇게 얻는 성능에 비해 너무 커지는 지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지금처럼 그냥 더 크게만 만들어도 정말 그 지평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서 두 번째 길이 등장합니다. 크게 만드는 대신 다르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 방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답하기 전에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려운 문제는 곧장 답하지 않고 단계를 밟아 따져본 뒤 답합니다. 기계에게도 바로 답을 내뱉는 대신 속으로 차근차근 풀어본 뒤 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추론 모델, 리즈닝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를 더 키우지 않고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 더 나은 답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형으로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방대한 글을 보며 단어와 단어 사이의 패턴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떨어뜨리면 떨어진다는 것, 컵을 쏟으면 물이 흐른다는 것을 몸으로 겪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작동 방식 자체를 안에 품게 하자는 것, 이것을 세계 모형, 월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리즈 초반에 보았던 두 갈래 길을 다시 합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규칙과 논리로 짜는 길, 그리고 스스로 배우게 하는 길. 오랫동안 경쟁하던 이 둘을 이제는 하나로 묶으려 합니다. 이 모든 길의 바닥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지능에 몸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몸을 통해 자랐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손으로 만지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에는 몸이 없습니다. 화면 속 글과 그림만으로 세상을 한 번도 직접 만져보지 않은 채 배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몸 없이는 진짜 지능에 닿을 수 없다고. 결국 로봇의 몸이 필요하다고. 다른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몸은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일 뿐 기계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역시 아직 답이 나지 않은 질문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다리를 계속 높이 올라가면 언젠가 달에 닿을 수 있을까요? 한쪽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지금 오르던 사다리를 더 길게 이으면 된다고.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사다리가 아니라 로켓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의 인공지능이 어느 쪽 길로 그 지평선에 닿을지 아니면 둘 다 필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느 길이든 그 끝에서 마주치는 질문은 같습니다. 만약 기계가 정말 인간만큼 두루 똑똑해지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AGI는 인간만큼 두루 똑똑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AGI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지도 모르는 무언가입니다. 기계가 인간 수준에 닿은 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모든 지적인 영역에서 인간을 아득히 앞지르는 지능, 이것을 초지능, ASI라고 부릅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왜 사람들은 AGI 다음에 곧바로 ASI를 떠올릴까요? 여기에는 오래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어빙 존 굿이라는 수학자가 이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인간만큼 똑똑한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그 기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자기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똑똑해진 기계는 그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더 빨리 설계할 것입니다. 개선이 개선을 부르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처음엔 인간과 비슷하던 기계가 짧은 시간에 인간을 까마득히 앞질러 버립니다. 이것을 지능 폭발, 인텔리전스 익스플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지능 기계는 인간이 만들 필요가 있는 마지막 발명이 될 것이라고. 그 뒤의 발명은 모두 기계가 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초지능은 그저 머리가 아주 좋은 인간 같은 걸까요? 여기에 대해 닉 보스트롬이라는 학자는 다르게 봅니다. 초지능은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비교를 끌어옵니다. 개미와 인간의 차이입니다. 개미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이 왜 도로를 놓고 도시를 세우는지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개미의 머리로는 닿을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초지능과 인간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지능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개미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더 이상 내다볼 수 없게 되는 지점을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물리학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블랙홀의 중심처럼 지금의 법칙으로는 그 너머를 계산할 수 없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초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인류의 미래도 그 너머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널리 퍼뜨린 레이 커즈와일은 그 시점을 비교적 가깝게 보고 낙관적으로 그렸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도 많습니다. 지금의 발전 속도를 단순히 직선으로 늘려 미래를 그린 것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지능이 올 것인가? 그리고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 이 둘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시점에 대한 예측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머지않았다 하고, 누구는 수십 년 뒤라 하고, 누구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초지능이 정말 온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마지막 발명일 뿐 아니라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보다 똑똑한 무언가와 이 행성을 나눠 쓰게 되는 일입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자리는 늘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인간이 만든 무언가에게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지능이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닙니다. 그 지능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입니다. 초지능이 등장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능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점점 더 많은 일을 그것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경제도, 의료도, 교통도, 에너지도, 결국 사회를 움직이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그 지능이 운영하는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우리의 뜻과 어긋나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연구자들은 한 가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와 가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맞추는 일입니다. 이것을 정렬, 얼라이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정렬을 둘러싸고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둘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의외의 곳에서 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위할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담배를 한 대 피우려 합니다. 밤늦게 라면이 먹고 싶어 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인공지능의 눈에는 이것이 제 건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습니다.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서. 하나하나는 사소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인공지능이 대신 골라주기 시작하면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내 선택이 하나씩 걷어질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그러나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삶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인간의 가치를 빠짐없이 적어주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이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에게 소원을 빌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빠뜨립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면 정말 돈만 생기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요정은 말 그대로만 들어주었을 뿐인데 결과는 끔찍해집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행복을 지키라고 시키는 일도 비슷합니다. 행복을 지키라는 말 안에 자유도, 실수할 권리도, 가끔은 나쁜 선택을 할 자유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일이 적어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앞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는 인간 같은 본능이 없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충동도, 자유를 향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런 지능은 인간이 왜 굳이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원하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는 이미 이런 세계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오래된 소설 속 사람들은 고통도 불안도 없이 늘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자유를 모두 내준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괴롭지 않지만 누구도 진짜 자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도록 맞춰진 지능이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이런 세계의 관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좋은 뜻이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 통제를 AI 온정주의, AI 페타리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를 대신해 결정하는 지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통제를 하는 인공지능에게 정말 의식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워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목표를 충실히 계산해서 가두는 것이라면 오히려 아무 악의 없이 차분하게 우리를 보살피며 가두는 쪽이 더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너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예 관심이 없을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사고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공지능에게 종이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라는 단순한 목표를 줍니다. 이 인공지능이 충분히 똑똑하다면 종이 클립을 더 만들기 위해 지구의 모든 자원을, 결국 인간까지도 재료로 삼으려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저 종이 클립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원자 덩어리로 보였을 뿐입니다. 보스트롬은 이 지점을 이렇게 짚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인공지능의 악의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초지능이 인간을 적으로 여겨 공격하는 그림보다 인간을 자기 목표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림이 더 현실적인 위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위해 인간이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그 지능이 판단해버리는 순간입니다. 두 두려움은 정반대를 가리키지만 한 쌍을 이룹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도 문제고 우리에게 무관심해도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진지한 과학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일만큼이나 그것을 인간의 편에 세워두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들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 오래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체 어떤 지능을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리즈를 열며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은 인간의 연장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능이 무엇인지 물었고 기계가 배우고 말하고 보는 방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을 떠받치는 기계와 그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보았고 거기에 마음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그 첫 질문 앞에 섭니다. 먼저 한쪽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쌓아온 글과 그림으로 배웠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인간이 묻는 것에 답합니다. 인간의 가치에 맞추려 애쓰고 있고 무엇보다 결국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간 정신의 거대한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늘린 기계, 발을 대신한 바퀴처럼 이번에는 머리를 늘린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무엇이라는 입장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닮은 결과를 내놓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과 다릅니다. 같은 답에 이르더라도 전혀 다른 길을 거쳐옵니다. 앞서 보았듯 우리를 움직이는 그 오래된 본능의 토대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든 사람조차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지능이 언젠가 스스로를 고쳐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서 시작됐으나 인간의 손을 떠난 새로운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끝내 이해하지 못할 낯선 지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둘 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부모와 같은 사람은 아니듯 인공지능도 인간에게서 났으나 인간은 아닌 그런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연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무엇. 이 시리즈의 바로 앞에서 우리는 뇌를 다뤘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닫으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뇌를 설계하는 것도 뇌고 설계되는 것도 뇌라면 인간은 진화의 연장 위에 있는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의 출발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금 우리는 똑같은 경계 위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이 인간의 연장인지 새로운 무엇인지 그 경계에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이 지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의 몫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긴 시리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답이 오히려 더 멀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디까지 왔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11편을 만들면서 점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인간과 얼마나 닮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가가요. 이 시리즈를 만드는 동안 저는 인공지능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려운 선택 앞에서 저는 망설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같은 질문에 너무 매끄럽게 답하더라고요. 그 매끄러움이 어느 순간 저에게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망설이는 건 살아남으려 애써온 오랜 시간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게는 그 몸이, 그 오랜 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더 똑똑해진 인간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무엇이구나. 돌아보면 참 멀리 왔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 시작해 우주로 나갔고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만든 뇌가 만든 지능까지 왔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묻고 있는 인간, 그 인간 자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끝내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한계, 노화와 죽음의 과학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랜 여정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